책 읽기는 고독하게, 감상을 나눌 때는 시끌벅적하게, 바로 이 시간의 컨셉입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책 읽기는 고독함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책을 같이 읽는 경우는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독한 독서, 책 읽기를 끝내고 나면 바로 어딘가로 달려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내가 말이야 이 책을 읽었는데 말이야 하고 막 떠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 맞아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인별그램? SNS에 올리죠. 네, 자기가 책을 읽었으면 이게 사실 매일 밥 먹는 거跟다르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 인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네. 나도 한 번씩 올려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너무 좋았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책 읽었냐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안 읽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빨리 읽고 나랑 얘기를 하자. 나는 너무 얘기를 하고 싶으니. 평소에 박사 씨가 자기 친구 없다고 했던 게 어떤 이유인지 좀 알 것 같네요. 아니 저는 친구 없는 자들의 친구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작가 중에 황석영 작가님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제 대학 후배예요. 근데 이제 황석영 작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라고 했더니 어느 날은 외출하셨다 돌아오시는데 막 흥분하셔가지고 야, 너 혹시 영웅본색 봤냐?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는데 어디? 야, 너 얘기 안 해. 그래서 전화를 막 돌리시더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당대 최고의 작가들한테 다 전화를 돌리셔서 영웅본색 봤나? 영웅본색 봤나? 그래서 영웅본색을 안 봤다 그러면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시고 드디어 영웅본색을 봤다는 작가님이 한 분 나오는 바람에 그분하고 전화기를 잡고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후배가 정말 남들은 황석영 작가님이라는 막 이렇게 그러는데 자기는 영웅본색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다 알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정말 제가 그 스토리를 설명할 때 정말 끝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다 읽어보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랑 얘기를 하려면 이 정도는 좀 알고 그리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이제 밑밥을 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알겠지? 줄거리 알겠지? 자 이제부터 나랑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박사 씨의 어떤 독서 토론의 기본이다. 라고. 자, 오늘은 일본의 동화 작가입니다. 지난번에 그 마당을 난 암탉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왜 이토록 슬프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다우면서도 우리를 울게 만드는 동화가 존재를 하는지 일본의 동화 작가 미야자와 겐지의 바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은하철도의 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 씨가 이 미야자와 겐지에 대해서 좀 작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미야자와 겐지는 1896년에 태어나서요. 1933년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 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얼마 그 여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네요. 네, 37. 너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짧게. 네, 시인이고 작가이고 교육자이고 또 지질학자기도 했고요. 생전엔 근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후에야 좀 인정을 받는 작가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에스페란티스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어를 공용어인 에스페란토어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외에도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 등 각종 어학에 굉장히 능통했고요. 그리고 지질학, 화학, 천문학, 물리학, 수학 같은 학문에도 굉장히 아주 상당한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불과 37의 나이에. 그렇죠. 우린 뭘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음악 작곡과 첼로 연주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읽기도 전에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이 중학교 때부터 단가를 지었는데요. 그때 벌써 중학교 때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불교에 심취를 했었고요. 잠깐 중학생이 무슨 불교에 심취를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너무 평화하는 겁니까? 그때 법화경을 읽으면서 정말 불교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지고 심지어 25살에 나는 글을 써서 불교를 포교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지금 무슨 달라이라마나 말이 안 되는 캐릭터인데. 근데 이게 37세라는 거에 너무 꽂혀서 그런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니까 지금 한 80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를 해서
한 우리는 74세 정도의 그런 걸 성취하면 충분히 뭐 비슷하다. 아주 밀도 깊은 삶을 사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74세요? 네. 그것도 좀 아니 좀 더 놀아도 되겠네요. 근데 창작을 시작한 바로 다음 해에 거의 영혼의 동반자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그 친밀했던 여동생의 죽음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이 은하철도의 밤을 썼다고 해요. 이 은하철도의 밤 뭐 스포일러이긴 합니다만 미리 조금 이야기 드리면 그 어떤 캐릭터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여동생의 어떤 죽음으로부터 받았던 영감이었군요. 네, 네. 그리고 이 농촌 운동도 합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농업 과학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이렇게 밀도 깊은 삶을 살다 보니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결국은 37의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얘기를 다 듣고 보니 74세에도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작품 말고도 뭐 주문이 많은 음식점이나 구스코부도리 전기나 첼로 켜는 고슈 등의 굉장히 판타지 형식의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이 작품도 그렇지만 다른 작품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미야자와 겐지. 자, 줄거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조반니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네. 조반니 아버지가 극 중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밀렵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것 정도로 살짝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도 그 친구들도 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반니는 학교에서 살짝 왕따를 당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캐릭터거든요. 네. 그런 조반니에게 그나마 심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캄파넬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캄파넬라. 네. 근데 마을에서 은하수 축제가 열리는 날 조반니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면서 자기가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기차에. 네. 그런데 그게 그냥 기차가 아니라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우주로 가는. 네,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바로 그 은하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캄파넬라가 타고 있었고요. 메텔이 타고 있었어요. 너무 사심이 확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캄파넬라. 근데 캄파넬라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캄파넬라는 친구들이 아까 그 조반니를 따돌릴 때 그 무리들 가운데 같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서운했는데 그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요. 캄파넬라 같이 은하철도 여행에 푹 빠지게 돼요. 뭐 백조정거장에 내려서 플라이오세 해안에 가보기도 하고 뭐 새를 잡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차장이 차표 검사를 합니다. 네. 근데 조반니의 표만 좀 특별해요. 내가 표가 있었던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표가 특별해서 이 정도 표면 환상 4차 은하철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타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표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프리패스 티켓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 열차 안에 또 구명보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서 결국 죽게 된 어린 남매와 가정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들은 남십자형에 내리고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확하게 딱 그건 아닌데 이 은하열차가 죽은 사람들이 타는 열차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거든요. 읽다 보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마중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까만 옷이나 하얀 옷이 뭔가 좋지 않은데. 캄파넬라는 까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 열차 안에는 조반니와 캄파넬라만 남게 되는데 조반니가 야, 다 내리고 우리 둘만 남았다.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순간에 캄파넬라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되는데 이제 언덕숲을 속에서 지쳐서 잠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다리 위에서 뭔가 푹적푹적 해가지고 예감이 좋지 않아서 싸한 느낌 있잖아요. 딱 가보니까 캄파넬라가 물에 빠진 친구인 자넬리를 구하고 자신은 행방불명된 상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캄파넬라 아버지가 45분 동안 얘를 찾지 못했으면 이거는 단념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캄파넬라 아버지가 조반니를 보면서 아버지가 곧 오실 거다. 집에 가서 그 좋은 소식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조반니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줄거리를 네.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작품들이 참 많네요. 네. 일단은 뭐 제목에서부터 뉘앙스가 확 은하철도 999. 그렇죠. 바로 그 기계의 몸을 갖기 위해서 은하철도 999에 탑승한 이제 철이와 메테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쓰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하철도 999를 보고 이 원작이라고 하고 딱 기대를 하고 봤는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하수를 기차를 타고 지나간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딱 여기까지만 그 설정을 따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영화 그 올드보이 네. 박찬욱 감독의 원작이 있어요, 일본.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원작을 봤는데 네. 한 남자가
15년 동안 감금당했다. 이것만 똑같아요. 이것만 똑같고 나머지 다 다릅니다. 내가 그래서 뭐지? 이게 왜 원작이지? 라고 했던 생각도 나는데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은하철도의 밤은 그 은하철도 999에 그래도 많은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어떤 영향을 준 작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은하철도의 밤에 나오는 은하철도가 죽은 사람들을 싣고 가는 기차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은하철도 999의 철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기차거든요. 오히려 네. 거꾸로. 사실 뭐 하나는 절망, 하나는 희망 이렇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가기는 하지만 그 에피소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 애니메이션 후반부에 가면 드디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계 인간들이 영원히 살게 되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길에 널브러져 자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풍경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부질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하지만 또 관통하는 건 은하철도 999도요. 영원한 생명이 부질없다라기보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간다운 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정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간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은하철도 999 너희 별에 데려다 줄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네. 여기서 홍보를 하네요. 네. 저도 좀 저희 별로 좀 덜해서 이곳 생활을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여기 별에다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니, 너의 별에. 네, 이 상황에서는. 자, 안드로메다 말고 너희 별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온 김에 좀 오래 즐기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커북커 박사씨 이시안 씨와 오늘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겐지의 대표작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은하철도의 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른 작가들은 이 어린 주인공들을 자꾸 어디로 떠나보낼까요? 그 오주의 마법사에서의 도로시도 태풍에 이제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이상한 오주가 살고 있는 나라에 이제 떨어지게 되고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토끼 따라가다가 그 여왕의 나라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어린 왕자도 여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구로 여행을 왔으니까요. 네, 그럼요. 여행이죠. 그 가운데 또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네. 그렇죠. 하여튼 어디로 자꾸 보냅니다.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난다라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 이상한 사람들 왜 이렇게 자꾸 어디로 사람들을 자꾸 보내는 겁니까? 작가들은. 네. 어쨌든 그 여행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화에서도 계속 일단 모험을 떠난다,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오면 굉장히 성장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파랑새도 그렇고, 뭐 그렇죠. 인류 최초의 어떤 서사시 중에 하나인 그 일리어드 오디세이도 결국은 집 떠났다가 방송 중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 뭐 요새는 일반적. 개고생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잖아요.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작품이 결국은 집 나갔던 남편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은하철도 999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화엄경, 그 불교에서의 경전인 화엄경에 선제동자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 선제동자가 선지식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인데 그 은하철도 999가 사실은 그 화엄경 선제동자를 그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이가 이제 선제동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건 좋은 사람을 만나건 가르침을 얻는 거죠. 가르침들을 또한 자기 것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은하철도 999는 사실 마스모토 레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그 데스카우사무 이후에 이제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인데. 네. 그 어린이가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요. 어린이는 성장하는 그 어떤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뭐 비밀의 헌 이런 것도 그 집안에 있었지만 또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집안을 탐험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그 감독은 일본의 감독. 애니메이션 되게 유명한데 그 주제가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술과 환경의 조화, 환경주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렇죠. 하나는 소녀의 성장.
소녀의 성장. 네, 센과치히로 행방불명이나 뭐 아니면 마법소녀 키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그죠.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마찬가지. 네네.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에다가 플러스 여행인데 이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그럼 아이가 성장하는 포인트가 뭐냐. 비밀의 화원도 결국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여행이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와 여행이 결합됐을 때 성장이 확 일어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은하철도의 밤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우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여행이 아니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준다거나 거기서 교훈을 깨닫는다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은 깊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봐야 삶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남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각성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일부터 운동 시작해야겠다. 이러면서 돌아오죠. 아 그래요? 나 그냥 돈 다 써버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같이 좀 써주시고. 사람마다 정말 성장 포인트와 교훈 포인트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런 거죠. 우리에게 여행은 거창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여행이라는 건 사실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익숙했던 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른 골목들을 탐험할 때도 사실 하나의 이제 작은 여행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나이에 이제 있게 되는데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조바니와 캄파넬라가 같은 기차를 타고 떠났다가 캄파넬라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이 열차에서 사라지게 되고 조바니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제 비로소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또 작가가 이야기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이제 차표가 달랐다는 것도 이 은하철도의 밤에서 분명히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 있을 텐데. 네. 거기가 저는 가장 이게 뭐지? 처음에는 진짜 이게 죽은 사람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애매했는데 그 차표에서 가장 다르구나. 이게 죽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고. 죽은 사람들의 표는 사실은 어디든 갈 수 있는 표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지에 이미 가버린 사람들의 표고. 그리고 조반니는 차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당황을 하는데 캄파넬라는 당황하지 않아요. 표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당황하니까 조반니만 좀 다른 결이구나. 그리고 그 표를 주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여기서 이게 죽은 사람들이 실어나는 기차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조바니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표라는 건 바로 이제부터 조바니 앞에 펼쳐질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너의 인생을 이제 어떤 인생인들 살 수 있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네.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건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기차표라고 한다면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정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체 얘기를 하면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굉장히 약간 중이병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처럼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도 했어요. 얼마든 방황해도 좋다. 돌아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편도는 안 되고 왕복표를 사야 된다. 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과 모험과 어떤 전쟁 같은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의미라는 건 전쟁은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것들이 강한 것이고 여행이라는 건 당연히 돌아온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에 즐거운 것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행의 의미 또 거기서 조반니와 이 캄파넬라가 가지고 있는 차표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은하철도의 밤에서 이 두 명의 캐릭터 이외에 또 인상적인 캐릭터가 있다면 한 명씩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인상적인 건데 이게 뭐지 하는 게 새장수 이야기. 그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얘기? 새를 잡았는데 새가 앉는 순간 납작하게 돼가지고 잡아오면 된다. 그리고 먹어보라고 권하잖아요. 뭐 백로 이런 거 먹어보라고 권하는데 먹었더니 이게 뭐야?
결국 과자였네?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 조반이나 캄파넬라도 되게 과자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자였네? 이게 뭐지? 여튼 저는 이거가 알고 보니 과자였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약간 당황스러운 캐릭터였어요. 네. 그러셨군요.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고요. 그 장면은.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물에 빠져 죽은 남매를 데리고 탔던 검은 옷의 청년의 에피소드였어요. 사실 제가 한 달에 한 번쯤 책을 낭독하는 행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서울역에서 낭독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거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읽다가 울다가 계속 그러면서 읽었었어요.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랬던 정말 너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그때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제일 많이 울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이 남매가 이제 이 남매와 가정교사인 청년이 이제 물에 빠져서 흠뻑 젖은 상태에서 이제 오돌오돌 떨면서 이 기차를 탄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매는 지쳤는지 어느새 힘없이 의자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아까 맨발이었던 아이의 발에는 어느 틈에 부드러운 흰 구두가 신겨 있었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불행했던 시간들의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이 책이 참 하나의 동화로서 존재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서 빗대어서 또는 거기와 연관지어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I'm free. So let the freeway go riding on the freeway.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오늘도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미야자와 겐지의 책 은하철도의 밤 읽어보고 있습니다. 90년 전에 나왔던 책이 현재 오늘에게 이렇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해석과 또 새로운 읽기를 만들어준다는 것. 참 이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은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 책이 오늘의 저희에게만 이렇게 새롭게 읽히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작품들의 영향을 줬고 또 원작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서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은하철도 999 마스모토 레이지의 그 연재 만화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마스모토 레이지가 수학여행 가다가 이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은하철도 999를 기획을 했는데 원안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만들어내자 출판사에서 바로 계약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실 이 마스모토 레이지는 우리에게는 이제 SF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초기 작품들은 소녀 만화예요. 그래서 이제 만화체가 사실은 이제 약간 소녀 만화적인 그런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철이하고 메탈하고 그림체가 다르잖아요. 장르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철이 같은 캐릭터는 사실은 이제 남성 작가들의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주인공 친구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옛날 로봇 태권부의 깡통 로봇 같은 그렇죠. 그렇게 생겼고 그 정도 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캐릭터들인데 네. 이 마스모토 레이지가 왜 소녀 만화를 연재했나를 알아봤더니 당시 이제 소년 만화에는 작가들이 대가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신인 작가들에겐 기회가 안 왔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데스카 오사무 같은 철한 아톰 같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녀 만화를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체 자체가 이제 마스모토 레이지가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림체로 이제 변해 나간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은하철도 999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은하철도의 밤과 함께 이제 유사성과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이제 죽음과 어떤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제 잠깐 비교를 해 주셨었는데. 네. 일단 정말 놀라운 건 이게 1934년에 처음 발행된 책인데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사람이 일본의 SF를 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이후로 펼쳐지는 이른바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죠. 그 우주 판타지, 스페이스 네.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다 준 게 아닐까. 우주를 여행하는 이야기들 심지어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사실 1970년대 작품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뭐 여행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영향을 어느 정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진짜 우주 공간을 달려가고 있는 기차라고 하는 이미지는 정말 대단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 우리 국내에서 용산에서 은하철도 999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상현실 체험을 했습니다. 왜 그 안경을 쓰고 네. 딱 안경 썼는데 제가 은하철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VR 쓰고. 네. 근데 정말 위도 우주. 아래도 우주. 창밖으로 딱 얼굴을 내밀었는데 저 까마득한 저 아래까지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 풍경을 보는데 정말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딱 이 열차가 그런 것 같아요. 인별그램 감성? 아니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감성? 네. 여기 일단 묘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정말 인스타스럽잖아요. 뭐 백조자리 북십자리에 지키는 수백 마리의 백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늘의 강 은하수를 따라 살랑대는 은빛 억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당장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묘사들이 쫙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되게 인스타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이미지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야자와 겐지 같은 경우는 판타지 문학을 썼다고 하는데 미야자와 겐지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판타지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첫 번째는 자연에 묻혀 살고 자연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해요. 자연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다. 네, 굉장히 관찰하고 거기에 민감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의식에 떠오른 이미지를 그대로 적고 그것을 가지고 작품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는데 본인이 쓴 그런 적어둔 것을 심상 스케치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이 굉장히 환상적이면서도 거기 나오는 묘사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바로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그램 사진처럼 이렇게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판타지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다가오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분이 이제 그 불교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심취를 했고 불교적 세계관을 이제 작품으로 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네, 기독교적인 이미지들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할렐루야라는 말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룰레야를 만들어서 쓰는데 정말 뭐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나 천주교 등의 아주 다양한 종교적 상징들을 이용해서 좀 보편적인 어떤 거대한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강해요. 네. 그리고 약간 또 놀랍게도 과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예가 깊었다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야자와 겐지가 있던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일본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당시 일본인들이 과학 지식에 굉장히 막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미야자와 겐지도 이 과정에서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과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또 어떤 자연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하나의 작품 속에 굉장히 잘 녹아 있는 거죠. 아주 되어 있는 거죠. 문학과 판타지와 거기에 이제 SF적인 측면과 거기다 종교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잘 녹아 들어가 있는. 네. 처음에 인물 소개할 때 37세에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 모든 경험이 이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칼 세이건의 이제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죠. 그 로버트 저메키스의 이제 컨택트 같은 영화를 보면 외계로부터 온 이 신호를 해석해서 이제 우주선을 만든 과학자가 나오는데. 자,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요. 1인용 우주선인데 우주인이 초대를 한 거거든요. 누가 탈 것이냐. 이 여성과학자, 조디 포스터가 연기하는 이 여성과학자는 당연히 내가 그 신호를 발견해서 해석했는데 내가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청문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여자과학자의 남자친구이자 종교학자가 그 위원으로 나와요. 심사위원으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여자가 과학자니까 과학자분들이 되게 왜 종교 잘 안 믿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난 과학자다.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90% 이상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인류를 대표해야 하는 이 단 한 명의 사람인데 당신이 종교가 없다라면 과연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자기 여자친구를 떨어뜨려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외계에 우주인이 있을까?
라고 하는 SF적 접근을 통해서 종교와 역사와 인문학과 과학을 완벽하게 아우러서 한 편의 작품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이 놀라웠다는 게 기술, 과학, 거기에 소년 판타지, 성장기,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통찰, 거기에 종교까지 들어가서 하나의 이 작품이 완성이 돼서 나왔을 때 이게 다면적인 작품일수록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SF 소설들을 이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SF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낯선 상상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 돌아가는구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장르라는 건 이제 기술이자 테크닉일 뿐이고 결국 네네. 문학과 예술의 본질은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탐구니까.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하철도 999라는 그 이후에 이제 서브텍스트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영향을 받은 작품을 보면서도 느꼈던 거는 이 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어떤 정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는 사실 궤도를 따라 돌잖아요. 네. 철로를 따라 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데 그것이 마치 어떤 섬나라 일본의 한계 같다라면 그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를 공간을 가로지르는 열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섬나라의 어떤 그 한정된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디론가 나아가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어떤 잠재적 심리를 건드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일본은 유독 이렇게 우주 혹은 뭐 하늘을 가로지르는 열차 그리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로 이제 대표가 된 미야자키 하야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어떤 영화이건 꼭 비행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작품의 특징 같은 것들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요소들에서 등장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은하철도의 밤 그리고 은하철도 99 하지만 메텔은 왜 철이를 데리고 왔을까? 자, 한 줄 추천서 두 분의 한 줄 추천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시면 밤하늘을 한 번쯤은 올려다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은하수 사이에서 살짝 뭐가 희끄무하게 움직이는 거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것이 혹시 우리의 캄파넬라와 조바니가 타고 있는 그 열차는 아닐까? 네.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눈이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 곧 탑니다. 그 열차. 잠시만요. 곧 탑니다. 아니 곧은 아니에요. 타면 안 돼요. 곧은 아니 봐야죠. 아니 혹시 몰라. 앨런 머스크 같은 그 테슬라의 그 CEO이자 과학자는 특이점이 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아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옆자리에 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 각자 1인석으로 가는 거로 동반 좌석 하나. 자, 한 줄 추천서. 네, 왜 보통 여름밤에는 이제 무슨 공포 소설이나 추리 소설 같은 거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서늘한 여름밤에 잠이 안 온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주 몽환적인 독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몽환적인 또 여름밤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여행지에서 요새 이제 차박이라든지 캠핑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 여행지에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읽기에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필수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미야자와 겐지의 환상동화 은하철도의 밤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작품인데요.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아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